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결혼 사기와 그에 대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었을 때의 통쾌함, 그 모든 것이 제 사연에 있으니 다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입사 동기였고 처음엔 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사내 연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충분히 알았다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30을 넘긴 나이였고 주변에서도 언제 결혼하냐는 질문이 끊이질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주변에 알리니 저희 커플에 대한 소문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남편 집안이 굉장히 잘 산다는 거였죠. 그럴만도 했습니다. 남편은 사회 초년생부터 차를 끌고 다녔거든요. 물론 고급 외제차는 아니었지만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차를 몰고 다니는 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평소에 쓰고 다니는 물건들만 봐도 그렇게 보였어요. 시계나 지갑 같은 소품들이 제법 괜찮은 브랜드였거든요. 저는 남편의 집안 형편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하려는 사람은 남편 본인이지 그의 집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달랐어요. 특히 여자 동료들은 제게 부러운 눈빛과 말을 쏟아내곤 했죠. 당연히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남자가 그만큼 인성도 집안도 괜찮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담은 시모를 처음 만나는 날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날은 시모가 제 얼굴도 볼 겸 맛있는 걸 사준다며 저희를 고급 식당으로 부르시더라고요. 평소 제가 다니는 곳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죠. 시모의 첫인상은 정말 우아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까지.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상류층 부인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제 옆에 앉은 남편도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식사가 시작되고 시모는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묻는 질문에 최대한 정중하게 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만남, 첫 인상. 모든 것이 저에겐 부담스럽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긴장감 있는 부담감이 의아함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 때문이었는데요. 시모는 우아한 외모와 옷차림과 달리 언행이 그다지 우아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조금 선을 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는 건 기본이었고 음식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웰던으로 달라고 했는데 이건 미디엄 아니야? 핏기가 보이는 게 아예 싫다고 했잖아.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당장 다시 해와! 당장! 딱 2점 남겨둔 시점에서 다시 해오라고 고함을 지르는 시모. 솔직히 저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민망한지 멋쩍은 웃음만 보이고요. 그렇게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이 식사는 끝났고 차 한 잔을 하게 되었어요. 본격적인 호구조사의 시작이었죠. 예상대로 시모의 질문은 시작되었고 저는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 쉬고 계세요. 예전엔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셨었는데 지금은 다 접으셨어요. 살고 계신 집이 전원주택이랑 정원 가꾸시고 가지고 계신 건물 관리 하시면서요. 모아둔 돈이 있으시니 노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나, 우리 예비 며느리가 정직하네. 우리 아들이 거짓말 안 하는 아가씨를 잘 골라왔어. 사실은 말이야, 집안 대소사인데 당사자 말만 믿고 진행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미리 좀 알아봤어. 우리 예비 며느리 집안 사정에 관해서 말이야. 집안 뒷조사라니. 드라마에서나 듣던 말이라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대답도 없이 시모를 바라보았고 시모는 태연하게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더니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믿어? 특히 결혼은 두 집안이 만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네 집안 좀 알아봤어. 근데 네가 지금 한 말이랑 내가 알아본 거랑 똑같더라고. 난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는 건 싫어하는데 너는 솔직해서 더 좋구나. 100점 만점에 90점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혼담이 오가며 서로 깊이 알아보는 것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그러면서 저에게 90점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남편이 테이블 아래로 제 손을 꽉 잡더군요.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놈의 사랑이, 그땐 그 눈빛을 보니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더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은 계속 마음 한켠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마무리되고 난 후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집, 혼수 이런 것으로 골머리 아프고 싶지 않아 미리 반반 결혼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남편도 그걸 찬성해 주었죠. 그런데 시모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신혼집은 반반으로 마련하는 건 이해했지만 혼수는 왜 반반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죠. 무조건 혼수는 여자가 하는 것이다. 강요와 강조를 했으니까요. 아무리 반반이라고 해도 혼수는 여자가 해야지. 가전이랑 가구 어떤 라인으로 알아보고 있니? 내가 좀 알아봤는데 요즘엔 이런 브랜드가 좋다고 하더라. 가전도 무조건 크고 비싼 걸로 사고 말이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신혼집도 함께 마련하는 마당에 왜 그 안에 들어가는 가전가구는 저 혼자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말이에요. 이런 부당한 요구에 남편에게 몇 번이고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가 조금 고지식한 분이 있어서 그래. 내가 잘 이야기해서 다신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 못하게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 미안해, 자기야. 조금만 참아. 본인이 잘 이야기한다. 그때쯤엔 그 이야기가 지겹기까지 했지만 그 말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되도록 결혼도 전부터 고부 갈등으로 힘들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바빠 혼자 백화점에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보러 간 날이었어요. 한참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는데 시모가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알려준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여기 어떻게... 약속 있으세요? 약속은 무슨... 우리 아들이 너 오늘 혼자 가전가구 보러 다닌다고 해서 내가 불이 났게 달려왔지. 뭐뭐 봤니? 아니다. 네가 뭘 안다고. 처음부터 새로 싹 보자꾸나. 일단 침대부터 보러 갈까?
남편을 그때만큼 원망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었든 남편이 괜한 말을 해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시모는 저를 잡아 끌며 이리저리 제 스타일도 아닌 가구들을 권한다 싶더니 필요도 없는 안마의자부터 침대는 2개나 구입하라고 하더군요. 하나는 안방에서 쓰고 하나는 서재방에 둬. 우리 아들 서재에서 일 보다가 피곤하면 써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가서 쓰기도 하고 말이야. 냉장고도 서재에 하나 더 넣어두렴. 편하게. 원래 시집 올 때 이 정도는 다 해서 오는 거야. 저를 상대로 살림살이 한몫 제대로 챙기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2개, 2대. 뭐든 제일 비싼 것만 외치는 시모의 행동에 저는 결국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이 결혼 처음부터 끝까지 반반으로 준비해서 하기로 했어요. 제가 집값 절반 보태면 혼수도 절반만 내면 된다 이거라고요. 그런데 왜 계속 저한테 혼수는 여자가 해야 한다고 강요하세요? 뭐? 여자가 혼수 마련해 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게 관례잖니.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많은 혼수 제가 다 해갈게요. 관례대로. 그 대신 이 물건들 다 채워놓고도 남을 집 마련해 주세요. 그래야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관례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너 이렇게 되바라진 거 내 아들도 알고 있니? 어디서 고작 건물 한 채 가진 집안딸 주제에 나한테 이딴 식으로 굴어? 내가 너 마음에 들어서 이 결혼 허락한 것 같아? 다 우리 아들이 너 좋다고 하니까 받아주려고 했던 거야. 시모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발언을 쉬지 않고 뱉어내더군요. 삿대질까지 열심히 해가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처음 만났던 날의 우아한 사람은 어디로 갔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리고 사이좋은 고부관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인내심이 찢겨나가는 소리까지도요.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시모도 들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는 스피커로 전원했고요. 저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내가 어머님이 해달라는 혼수 다 해갈 테니 집 마련해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건물 한 채밖에 없는 집 딸, 아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 허락해줬더니 되바라지다고 뭐라고 하시네. 뭐라고? 우리 엄마가 진짜 그런 말까지 했어? 심지어 여기 아직 백화점이야. 이 많은 백화점에서 나한테 삿대질까지 하면서 그런 소리 하시더라. 난 있잖아. 네가 아무리 좋아도 날 이딴 식으로 대접하는 집안에 시집 가고 싶지 않아. 하물며 아직 결혼 전인데 이딴 대접이라니. 내가 기가 막혀서. 야, 우리 그냥 파혼해. 갑작스런 파혼 선언에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모도 적잖게 당황한 듯한 놀란 눈을 하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곤 곧장 초조하게 제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어요. 아들의 반응이 궁금한 듯 했죠. 진짜 파혼은 무슨 파혼이야. 자기야, 내가 엄마랑 잘 이야기할게. 이번엔 진짜 자기 실망하게 하지 않게 잘 이야기할게. 엄마 옆에 있지? 바꿔줘봐. 지금 바로 이야기할게. 스피커폰이야. 그냥 말해. 엄마, 예서 엄마한테 그런 취급 받을 애 아니야. 그리고 내가 우리 결혼 준비는 우리가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왜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 분란을 만드세요? 엄마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서랑 결혼해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더는 예서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집에 가 계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고요. 시모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제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잡아먹을 눈초리로 노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진짜 대단한 애구나. 설마 이 자리에서 내 아들한테 전화할 거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말이야.
어쨌든 오늘은 이만 가보마. 내 아들이 그걸 바라니까. 다음에 보자. 꼭. 시모의 얼굴은 상괴돼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서늘했죠. 시모는 그렇게 분노를 온몸으로 내뿜으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혼을 말하긴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제 진심이기도 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되었는데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는 일인가 싶었어요. 이 결혼이 과연 맞는 걸까?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 보니 마음이 점점 지쳐가더군요. 그리고 그런 제 상태를 눈치를 챈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자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가 오늘은 아니다. 변명하지 않을게.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사실 결혼 전부터 이런 일 생기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이 결혼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날 미워하는 집안에 굳이 시집가서 괜한 고생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오늘은 좀 예민했던 거지 널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얘서 너도 잘 알잖아.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까 네가 파혼 이야기 꺼낼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잠깐 상상만 했는데도 눈물까지 났다니까. 하여튼 다른 생각 절대로 하지 마.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할 거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이토록 간절하게 매달리니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친정 부모님께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엄마에겐 특별한 날도 아닌데 꽃다발을 보내는가 하면 아빠에겐 따로 연락을 해 밖에서 둘만의 시간도 종종 보내곤 하더라고요. 이처럼 남편의 노력에 미운 마음도 사라질 정도였죠. 거기에다 시모가 가끔 괴롭히려 할 때마다 확실하게 제 편에 서서 시모를 막아주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편하고 하는 결혼이고 남편하고 살게 될 텐데 나머지는 신경을 쓰지 말자. 우리만 사이좋고 우리만 행복하면 그만이지 뭐 하는 생각이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시 다잡았고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시모와 저 사이에 약간의 소란만 제외하면 아주 순조로웠죠. 시간은 흘러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결혼식 당일만큼은 시모도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자, 예서야.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단다. 그 말과 함께 지은 미소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지만 그래도 오늘은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니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좋게 보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스스로 다짐했죠. 그리고 그날의 결혼식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모든 순간이 완벽했어요.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남편과 마주본 눈빛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죠. 신혼여행 내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낯선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웃고 매일 아침 행복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이렇게만 흘러가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수없이 되뇌며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 행복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신혼집으로 돌아온 첫날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쉬다가 문득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사드리러 가야 하겠지? 어머님 집에 계시려나? 몇 시쯤이 편하신지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 우선 자기가 전화해서 좀 여쭤봐. 언제쯤 괜찮으신지. 그리고 어머님 댁까지 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당신도 미리 갈 준비 좀 하고. 신혼집과 가까운 친정과 달리
시댁은 경기도였기에 심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다녀오려고 서둘러지더군요.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우물쭈물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천천히 가도 돼. 가는데 얼마 안 걸릴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차 밀리기 시작하면 왕복 4시간은 그냥 걸릴 텐데. 차 많아지기 전에 빨리 출발해야지. 그러니까 차 밀릴 일이 없을 거야. 엄마 집 이사했거든. 이상했어요. 이사한 것이 죄도 아닌데 심하게 우물쭈물 망설이는 남편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곧장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파트 우리 동이야. 16층. 어? 16층? 여기 16층이란 말이야? 언제 이사했는데? 그런 말 없었잖아. 우리 신혼여행 간 다음 날 이사하셨어. 신혼여행은 살면서 단 한 번인데 괜히 당신 신경 쓸까봐 말 못했어. 자기 엄청나게 즐거워했잖아.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말을 했었어야지. 아니, 이사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일도 아니고 집 계약했을 때라도 나한테 이야기했었어야지. 그때 왜 말 안 한 거야? 왜 나한테 숨긴 건데? 속사포처럼 몰아붙이는 제 질문에 남편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물쭈물 어쩌다 보니라는 하나만한 대답만 할 뿐이었죠. 황당했습니다. 당연히 화도 났고요. 이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하지 못하게 말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걸 숨겼을까? 하물며 같은 아파트, 같은 동으로 이사를 온다면 더더욱 저에게 알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만 이 상황이 당혹스러운 건가? 생각이 참 많아지더군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일단 시모에게 연락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 시댁으로 올라갔죠. 그래도 오고 가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아서 좋지.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만 타면 바로야 바로. 그 긍정적인 사고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헛웃음이 다 나더군요. 어쨌든 남편의 말처럼 시간 낭비 없이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모는 우아한 홈드레스를 입고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 있을 거라 예상했던 터라 그 모습이 이상하다거나 놀랍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집안에 가전 가구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이었어요. 거실에는 소파만 덩그러니 있을 뿐 텔레비전조차도 없었고 주방엔 저는 그렇게 사라고 외치던 큰 냉장고 대신 아주 작은 음료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침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이 침대와 가까운 것이 침대에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집어보니 거의 다 시모가 저에게 2개씩 사라고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제 입장에선 당연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신혼 혼수뿐만 아니라 시댁 살림까지 더 안기려 했단 것을 말이에요. 애써 다잡은 마음이 다시 요동치는 와중에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마음이 너무 뒤숭숭하니 밥이 입에 들어가는 것인지 코로 들어가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더라고요. 입맛이 뚝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정신없는 사이 식사는 끝이 났고 마지막 과일을 두고 앉은 그때였죠. 시모가 무심하게 사과를 포크로 찍는다 싶더니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까 빚부터 함께 갚자꾸나?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건물 한 채 가진 집안 딸이라며 은근히 깎아내리던 시모의 입에서 빚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생소하고 낯설기까지 했죠. 거기에다 저에게 함께 갚자니 그 얼마나 황당했던지 대답도 하지 못하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납득을 할 수 있게
대답하란 뜻이었죠. 그러자 그 눈빛을 읽은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시댁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엄마가 예전부터 여기 아파트로 이사 오고 싶다고 했었거든? 왜 우리 여기 구할 때도 엄마가 적극 추천했었잖아. 그만큼 눈여겨보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급매로 매물이 나왔다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도 급하게 계약하고 들어오느라 경기도에 있던 집을 처분을 못하는 바람에 여기는 비주를 마련하게 됐어. 그 집 팔릴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는 말이셔.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죠. 도대체 언제까지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모든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가족이 처음 되어 한다는 것이 시댁의 빚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니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한 지경이었죠. 그때 시모가 제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눈썹을 치켜 세우며 입을 열더군요. 너 왜 아무런 대답도 없니? 나 도와주는 게 싫니? 아까워? 아니, 그런 것보다 이 상황이 좀 당황스러워서요. 어머님이 여기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도 오늘 알았는데 거기에다 돈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 제 입장에선 조금 당혹스럽네요. 뭐든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리고 돈! 내가 그냥 달라는 말이 아니야. 내가 지금 여윳돈이 없으니 경기도에 집이 팔릴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 이 말이지. 다른 재산들도 다 묶여 있어서 건드리질 못하니 어쩌겠어. 너희가 좀 도와야지. 다 갚을 테니 일단 좀 도와주거라. 시모의 말투엔 조금의 미안함도 없더군요. 그 대신 네가 우리 집 가족,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이상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만 한다는 강요만 있을 뿐이었죠. 저만 빼고 다 합의가 된 듯한 상황에서 제가 할 대답은 알겠어요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답해준 것이었죠. 그리곤 집으로 내려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아무리 다른 재산이 묶였다고 해도 그렇게 있는 척을 하더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갓 시집온 며느리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저만 몰랐다는 사실도 화가 났습니다. 이 상황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이상한 거야? 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면 일을 저지르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상의하고 일을 저질렀었어야지. 이게 뭐야? 시집 와서 처음 듣는 말이 시댁 빚이나 같이 갚자라니?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워낙 급한 매물로 나와서 상의할 시간도 없었다고. 이런저런 고민하는 사이 집이라도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우리도 경기도 집이 이렇게 안 나갈 줄 알았겠어? 하여튼 당신한테 다 갚으라는 말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 그냥 조금 도와달라는 거야. 그것도 싫어? 집만 팔리면 다 돌려준다는데도? 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 몰라? 얼마나 급한 상황이었든 먼저 상의하는 게 옳았단 말을 하는 거잖아. 하여튼 난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알겠어.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미안해. 다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 진심이 담긴 사과가 아니었죠. 그냥 대충 이제 그만하라는 느낌이 강한 그런 미안해였어요. 그 태도가 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진 않았어요. 신체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기도 했고 이미 벌어진 일에 더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 대신 그 상황에 관해 냉정하게 생각하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기 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분명 이 사건의 내막에는 제가 모르는 다른 일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던 어느 날 하늘이 도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제 물건을 어디다 두고 오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제 노트북을 회사에 두고 온 것이 아니겠어요? 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고 노트북은 없으니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외출을 한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 미처 허락은 받지 못한 채 말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저는 노트북을 열었고 한글 파일을 찾으려고 검색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서 알림음과 함께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사생활이니 보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습니다. 상대는 저도 아는 사람으로 남편이 평소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남자 동료였는데 내용이 이상하더라고요. 하트 이모티콘이 남발하고 자기야와 같은 애칭까지 보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대화에 집중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연락을 하고 있는 상대방은 저도 아는 회사 동료가 아닌 남편의 상간녀라는 사실을요. 네, 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이름만 변경해 둔 것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이 나눈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들킬 것이란 생각도 하지 못한 것인지 이때껏 나눈 대화가 거의 다 남아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되고 더 심각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첫사랑으로 저를 처음 만나 연애를 할 때부터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다 연애 2년차가 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결혼식까지 상간녀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으니까요. 자기 와이프 생긴 건 나보다 별로던데? 어쨌든 결혼은 축하해. 언제 이혼할지 모르는 그 이혼 말이야. 신혼여행 다녀와서 보자. 연락해? 오늘 나랑 결혼하는 여자가 자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슬프다 참. 웃기네. 식장에서 보니까 입이 귀에 걸려있더구만. 어쨌든 자기 엄마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나는 가난한 집 딸이라고 그렇게 반대하더니 결국 건물주 딸이라고 결혼시키고야만 해? 그런데 그 여자는 말아? 자기 집 겉만 번지르르 하지. 사실 깡통이라는 거. 그걸 어떻게 알겠어. 우리 엄마 알잖아. 성격은 좀 욱해도 그런 쪽 연기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어쨌든 다녀와서 연락할게. 한동안 연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깡통? 건물주 딸? 이해가 될 듯 되지 않을 듯 그 애매한 내용들이 견딜 수 없이 궁금해지더군요. 상간녀, 결혼, 시댁의 갑작스런 이사. 이 모든 것이 다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흥신소에 뒷조사를 맡겼고 일주일 뒤 흥신소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더군요. 우선 남편의 외도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본 그대로 두 사람은 서로가 첫사랑으로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시모가 찢어놓은 것이더군요. 서로를 잊지 못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지만 결혼은 저와 하게 된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말 그대로 양다리를 쭉 걸쳐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건 해외에서 일을 한다는 시부의 정체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일 핑계를 대며 결혼식에 잠시 다녀간 시부가 수상하다 싶었는데 조사해본 결과 그 사람은 돈을 받고 시부 역을 맡은 연기자였더라고요. 이미 시부모님은 시모의 씀씀이를 이유로 이혼한 지 오래였고 이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상간녀가 말했던 깡통의 정체였어요. 입만 열면 고작 건물 한 채 가진 딸이라고 무시하며 온갖 잘 사는 척을 다 하던 시모가 가진 건물은 이미 깡통 건물이 된 지 오래였더군요. 넘쳐나는 대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들어오지 않은 세입자. 총체적 난국인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팔리지 않는다던 경기도의 집은 애초에 자가가 아닌 월세였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감히 예상도 되지 않았어요. 아니, 진실이 있기나 한 건지
무려 3년을 연애했는데 어떻게 감쪽같이 저를 속일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아는 남편의 모습 중 진실한 모습이 있긴 한지, 생각에 꼬리를 물며 이젠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이 공포는 마지막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봉투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더군요. 시모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가 함께 있는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옆에는 얇은 USB 하나. 손끝이 저도 모르는 사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아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고야 말았죠. 요즘 집 분위기는 어떻니? 예석해. 성격이 호락호락하지 않던데 왜 갑자기 이사까지 했는지, 경기도 집은 언제 팔리는지 그런 거 묻진 않아? 전혀. 아예 없었던 일처럼 묻지도 않아. 그리고 묻는다고 내가 고지고대로 다 말하겠어? 다 엄마가 시킨 것처럼 곧 팔릴 거니 걱정하지 마라. 그 집만 팔리면 다 돌려줄 거다 하지. 그나저나 어쩌려고 그래. 집 안 팔린다고 핑계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그 핑계로 버티려고. 일단 그 핑계 대면서 시간 끌면서 얘서 그거 키 좀 죽여놔야겠어. 찍소리도 못하게 키 죽여놓고. 어차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데 이렇게 떨어져 살 필요가 있냐. 공과금이랑 세금 내는 것도 아까운데 살림 합치자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자기가 어쩌겠어. 예서 성격에 그것도 싫다고 할 것 같은데 그냥 솔직하게 집안 사정 좋지 않아서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 안 돼? 그게 더 잘 먹힐 것 같은데? 아, 설아! 지금도 시어머니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 애한테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권위 같은 거 다 무너지는 거야. 하여튼 넌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 그땐 아들 너도 좀 세게 나가야 할 거야. 우리 엄마 몸이 좋지 않다. 지금 잘 보여라. 나중에 엄마 재산 다 누구 것이 되겠냐? 다 우리 거라고 하면서 살살 잘 주입하고. 그렇게 엄마 집으로 합가시키고 우리 집은 팔아서 우리 빚을 갚겠다 이거지? 알겠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게. 두 사람의 추악한 계획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와의 계속된 대립으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던 시모가 상간녀를 며느리 자리에 둘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 계획대로만 돼서 예수한테 다 빼먹고 나면 이혼해. 이혼하고 윤서랑 결혼해. 그러면 되잖아. 어머, 어머니 진짜요? 진짜 저 결혼해도 돼요? 그래. 예서 같은 애 만나보니까 알겠더라. 며느리 자리는 돈은 좀 없어도 고분고분한 애가 편하다는 걸 말이야. 너 내가 큰 마음 먹고 결혼 허락해 준 거니까 예서랑 우리 아들 무사히 이혼할 때까지 참잡고 기다려. 괜히 우리 아들 닥달하지 말고 말이야. 어머님, 저 안 그래요. 닥달해서 다 망칠 거였으면 그날 결혼식장에서 다 망치지 않았겠어요? 저 잘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 여자한테 돈만 다 뜯어내고 나면 저 며느리 시켜주세요, 꼭.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미련한 톨 남지 않은 것이 그저 복수만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뭐든 다 알겠다고만 답하는 궁정의 여왕이 되었죠. 그것뿐일까요? 돈 관리까지 남편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돈 관리 당신이 할래? 아무래도 돈은 같이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 텐데 보아하니 나보단 당신이 더 돈 관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어때? 할 수 있겠어? 돈 관리? 당연히 잘할 수 있지. 그렇지 않아도 각자 벌어 각자 생활하는 거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어쩜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같아? 천생연분인가 봐. 그래? 그러면 당장 이번 달은 그렇고 조만간 당신한테 월급 옮겨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우선 제가 그를 믿고 있다는 확신과 곧 돈이 흘러갈 것이란 희망을 준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 제안에 신난 남편은 씀씀이가 더욱 커지기라도 한 것인지 제 퇴직금까지 입에 올리더군요.
근데 여보, 혹시 퇴직금도 좀 미리 당겨받을 수 있나 알아볼 수 있어? 우리 둘 다 퇴직금 미리 받아서 빚부터 갚아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이자도 그만큼 줄어들 거고. 어? 알아보고 이야기해 줄게. 같은 회사,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료인 남편. 그런 사람이 저에게 퇴직금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 이미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대략적인 금액까지 다 알고 그 돈을 노린다는 뜻과 같았죠. 이미 너무 많이 실망을 했던 터라 더는 실망할 것도 없다 생각했는데 남편의 눈빛엔 미안함은 없고 오로지 기대감만 가득한 것을 봤을 때 그 끝도 없는 뻔뻔함이 대단하면서도 실망감이 차오르더라고요. 마치 내 퇴직금이 자기 통장에 이미 들어온 것처럼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돈 쓸 계산을 하고 있는 표정이었죠. 그 후 남편은 신나서 돈을 쓰고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애써 감추긴 했지만 트렁크와 서랍엔 새로운 물건들이 차 있었고요. 시모도 저를 괴롭힐 시간도 없이 돈을 쓰고 다니는 듯 했어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쇼핑 봉투를 들고 있었으니 더 물어볼 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스스로 나락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는 변호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모은 증거들을 변호사분께 넘겼고 더욱 완벽한 이혼을 위해 쌓이는 증거들을 잘 끌어모으며 타이밍을 찾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돈 관리 이야기를 꺼내며 퇴직금까지 물어오더라고요. 저기 여보, 당신이 앞으로 돈 관리 나한테 맡긴다고 했었잖아. 그 말 꺼낸 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왜 입금은 안 해주나 해서 말이야. 그리고 퇴직금은 물어봤어? 어떻게 됐어? 불안한 눈빛과 초조한 듯 가만히 있지 못하는 손, 그리고 쉬지 않고 떨어대는 발. 딱 알겠더라고요. 본인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될 만큼 돈을 썼구나. 가까스로 막고 비질한 강물을 막고 있던 둑이 무너질 때가 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바로 제가 이혼을 해야 할 때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냥 이혼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뭐?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당신 꿈꿨어?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남편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 제 팔을 붙잡고 흔들며 묻더군요. 제 몸에 그 더러운 손이 닿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전 그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 그동안 모아뒀던 증거들을 가지고 와 그대로 뿌려주었습니다. 거실에 흐드러지는 사진들과 대화 내용을 뽑은 종이들을 내려다보던 남편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어가더군요. 그리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 상황에서 저를 향해 돈 이야기를 또 꺼내기 시작했죠. 이건 도대체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이렇게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돈은 준다고 했던 거냐고? 내가 당신 말 믿고 그동안 쓴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이런 거 내밀면서 이혼하자고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설마 일부러 그랬던 거야? 응.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한 짓이 있는데 그냥 이혼만 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함정을 좀 팠는데 어쩜 그렇게 의심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지. 하여튼 난 이혼할 거니까 나한테 돈 타령하지 마. 줄 생각도 없으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돈을 그만큼이나 썼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 대출 이자도 안 줘서 나 혼자 다 내느라 카드론 대출까지 썼단 말이야.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 돈은 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돈 쓰라고 했어? 아니면 내가 대출 받으라고 고사라도 지냈니?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두 사람이 돈 쓰고 대출 받고 다 했으면서 왜 나한테 돈을 달래? 그것도 이혼할 사이에? 난 당신한테 단돈 1원도 주기 싫어서 이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타령 그만하고 꺼져. 지금 당장.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끌어다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신발은 그 잘난 얼굴로 던져주었고요. 그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혼인 취소 소송이었죠. 이미 결혼 전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점, 저의 돈을 노린다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결국 재판에서 승소하며 혼인 취소가 되었죠. 결혼을 하며 쓴 비용 역시 전 남편이 다 부담하게 되었고요. 물론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어요. 저기요, 난 진짜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인간이 다시 만나자고 애원을 해서 다시 만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돈 뜯어내려거든 이 인간한테 뜯어내려고요. 쥐어짜도 줍도 안 나온 나한테 위자료 같은 거 달라고 하지 말고. 조용하게 기다릴 테니 제발 결혼만 시켜달라고 매달릴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해? 누가 매달렸든 너도 좋았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야. 그것도 가정 있는 남자를. 네가 뭐라고 하든 너는 상간녀밖에 안 되니까 쫑알쫑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위자료 준비해. 알겠어?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상간녀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끝까지 잘못이 없다며 고함을 지르며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텐데 말이에요. 결국 상간녀, 시모 역시 저에게 위자료를 주며 모든 소송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후 전 남편의 앞날에 남은 것은 빚잔치와 망신살일 뿐이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굳이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혼한 소식이 온 회사에 퍼져나가더라고요. 심지어 그 이유까지도 말이에요. 외도, 그리고 사기와 기만. 그 어느 것 하나 떳떳하지 못한 이유들 앞에서 전 남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마주칠 때마다 고역이 따로 없었는데 저에겐 잘된 일이기도 했죠. 그 후 들려오는 소문은 참으로 흥미진진한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우선 상간녀는 나 살려라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난 후에도 다시 없을 사랑처럼 굴더니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모두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놓이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다고요. 시모와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칠 당시 겨우 챙겨 넣은 금목걸이와 금반지까지 야무지게 챙겨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상간녀까지 떠나가고 난 후 전시댁은 제대로 빚잔치가 열렸다고 하더군요. 16층 집은 당연히 처분하게 되었고 빚만 가득했던 건물들도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두 사람 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 단칸방에서 숨어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근근히 공사판에서 하루벌이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남의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생각할 생각으로 가득 차 분수도 모르는 인생을 살더니 이제야 똥만 그득 찬 머릿속과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싶었네요. 그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꼭 1년이 지나던 무렵 뜻밖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그토록 힘들어하던 직장에서 벗어나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두려움이 앞섰지만 변화된 삶을 간절히 원하던 참에 온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옮기게 되었었죠. 그리고 지금 이직한 회사에서 2회째 잘 다니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제가 이곳에서 진급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밤낮 없이 고생해서 일한 보람을 제대로 느낀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날엔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다니곤 하는데요. 사진을 찍는 새로운 취미와 여행을 다니던 기존의 취미가 합쳐져 아주 행복한 취미 시간을 보내는 중이에요. 제가 주로 카메라에 담는 것은 풍경인데 계절이 흘러가는 것을 담아 다시금 찾아보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순간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이혼이 저에게 준 것이 절망과 상처만은 아닌 듯해요. 이혼 전엔 몰랐었던 저의 단단함과 단호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더는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저만을 위한 제 행복만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단력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전 지금처럼 당당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혼이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숨겨야 할 치부는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응원을 기다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